자, 합니다. 세션 11이에요 벌써. 12냐 11이냐 모르겠지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56조까지 일단 하고 초월적 방법론은 각자의 숙제로 안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뭐 훈육 얘기 나오고 뭐 학문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약간 그 독일 관념 철학이 되게 좋아하는 이제 그 오지랖질 같은 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각자 있는 걸로 하고 일단 810부터 856조까지 마지막 부분이에요. 초월적 변정의 부록입니다. 이 책 전체의 부록이에요. 돌이켜보면 맨날 돌이켜서 지금 여러분들 약간 짜증나시겠지만 제가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 달 만이라 다 헷갈려. 지금 다 몰라. 그래서 시작이 그거였어요. 이성, 그러니까 이성의 특성에 대해 얘기를 했고 오류추리, 영혼, 그러니까 내 안으로 작아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율배반, 그 시작과 끝 같은 그 개념에서 두 가지 그 이념들이 서로 대립하는데 둘 다 답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가 이상이었죠. 각각 영혼론, 우주론, 신학에 대응되는 얘기였고 그죠? 그 다음에 결국에 그리고 이 세 가지 얘기들의 공통점이 뭐야? 반드시 올바른 걸 찾는 게 이성의 특징인데 그런 건 가능하지 않다. 그냥 끝이죠.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물론 간단히 읽어오는 과정은 전혀 간단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가면 초월적 변정의 부록 순수이성 이념들의 규제적 사용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순수이성의 이념들을 지성의 어떤 경유 없이 각 대상에 직접 갖다 들이대는 건 안 돼. 하지만 이걸 규제적으로는 써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겠죠? 가봅니다. 순수이성의 모든 변증적 시도들의 결말은 단지 우리가 이미 초월적 분석학에서 증명했던 것, 곧 우리를 가능한 경험의 분야 너머로 끌고 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추론들이 속임수이고 근거인 것이라는 것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방금 한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것을 가르쳐준다. 곧 그때 인간의 이성은 이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연스러운 성벽을 갖는다는 것. 이 성벽이라는 번역어가 매우 신경 쓰이는데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특성을 하는 뜻이겠죠? 아니다. 약간 특성이라고 쓰기 좀 그렇고 고약한 걸로 쓰고 싶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실제로 쓴 것 같네. 성벽인 것 같네요. 진짜 그대로 한자가. 초월적 이념들은 범주들이 지성에게 그러한 것과 똑같이 이성에게 자연적이라는 것 그럼에도 범주들이 진리로 곧 우리 개념 객관과의 합치로 이끄는 것과 달리 이념들은 순전한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가상을 낳으며 이 가상의 속임을 사람들은 예리한 비판을 통해서도 거의 막을 수가 없다는 건 말이다. 이게 이성의 환상이죠. 처음에 얘기했던 이성의 환상. 이 모든 걸 검토해보고 나니 이성이라는 건 본디 이런 속성을 가져. 어떤 속성을 가져? 지성이 그러듯 지성이 갖다 대면서 이제 개념화를 시켜주고 규정을 해주고 뭔가 이제 경험 데이터를 정리해주고 뭐 이런 거라면 이성은 비슷하게 초월적 이념들이 막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기고 막아지지가 않는다는 거. 비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의 자연문성에 기초하고 있는 모든 것은 만약 우리가 오로지 모종의 오해를 방지하고 본래 방향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한목적이고 그 힘들의 올바른 사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초월적 이념들은 비록 그것들의 의미가 오해되고 그것들이 현실적 사물의 개념으로 취해지면 초험적으로 적용되고 바로 그 때문에 속임수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측하건대 좋은 내재적인 사용을 갖는다. 이거 완전 글이 엉망인데? 번역이 엉망인 건가? 글이 엉망인 건가? 이해는 되죠? 뉘앙스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문단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순수이성의 이념들은 가상을 낳고 나쁜 건데 비판을 통해 막을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다 쓰임새가 있는 거 아니겠냐. 되게 신학적인 말이지만 쓰임새가 있는 거 아니겠냐. 그 올바른 의미가 있다면 이건 좋은 사용법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내재적인 사용을 갖는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말이 왜 나와? 외재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방금 얘기했죠. 지성이 가듯이 가면 안 돼. 왜냐면 오류를 낳으니까. 무조건 올바른 거 뭐 이런 거 계속 반박해 왔잖아요.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것조차도 경험이 아니라고 이렇게 다 얘기해 왔잖아요. 이거 외세적으로 하면 안 되고 내재적일 때만 괜찮다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 같고, 왜냐하면 이념 그 자체가 아니라 한낱 이념의 사용이 사람들이 그것을 곧바로 그에 대응한다고 잘못 생각한 대상을 향하게 하느냐, 아니면 지성이 관여해야 할 대상들과 관련한 지성 사용을 일반화만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 전체 가능한 경험에 대해 비월적일 수도 있고 토착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절취의 모든 잘못은 항상 판단력의 결함에 돌려야 하는 것이지 결코 지성이나 이성에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잘못 쓴 게 이성 자체의 잘못이다라고 뭐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판단력을 잘 갈고 닦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죠? 계속 갑니다. 이성은 결코 곧바로 대상과 관계 맺지 않고 단지 지성과 관계 맺으며 지성을 매개로 자기 자신의 경험적 삶과 관계 맺는다. 그러므로 이성은 객관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지 않으며 그것들을 오로지 질서지을 뿐이고 그것들에게 그것들이 가능한 한 최대로 넓게, 다시 말해 계열들의 전체성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그런 통일성을 부여한다. 지성은 계열들의 이런 전체성은 전혀 보지 않고 오직 그에 의해 어디서나 조건의 개념들에 따라 성립하는 그런 연결만을 보는 데에 비해서 말이다. 이해돼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아니 지금 이 문단부터 뭐냐면은 이성의 사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지성은 뭐야? 지성은 1대1 대응이에요. 그죠? 경험 대상과 규정 지음의 1대1 대응이야. 그치? 이성을 이렇게 쓰면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성은 뭐라 주냐면 이 1대1 대응 고리, 이거를 고리 A라고 쳐. 고리 10개를 정리하는 데에 쓸 수 있어. 그 말이죠. 그래서 이성은 개념을 만들어내지 않고 오로지 질서지을 뿐이다. 그것들이 가능한 최대로 넓게, 다시 말해 결정성이 가지고 그런 통일성을 부여한다. 지성은 계열들의 이런 전성을 전혀 보지 않고, 그러니까 지성은 오히려 이런 계열들의 전성을 볼 수 없는 거야. 오직 그에 의해 어디서나 조건들의 계열들이 성립하는 그런 연결만을 보는 데에 비해서 이성은 계열들의 전체성을 본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죠? 좀 살짝 윽박 질렀나요? 살짝 윽박 지른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이성은 본래 오로지 지성과 이것의 한목적적인 사용만을 대상으로 갖는다. 이것이 지성이겠지? 지성과 그쵸, 지성이 한목적으로 사용이겠죠. 그런 거 같죠? 지성이 잡다를 객관에서 개념들에 의해 통일하듯이 이성은 나름대로 개념들의 잡다를 이념들에 의해 통일한다. 지성이 경험 데이터의 잡다를 객관에서 개념들에 의해 통일하듯이, 비례식적으로 쓴 구문이네요. 지성이 경험 잡다를 개념으로 통일하듯이 이성은 개념의 잡다를 이념들에 의해 통일한다. 3단 구조야. 이해되죠? 지성적 경우는 분배적 통일만을 일로 삼는 데 비해 이성은 이성장들의 목표의 모종의 집합적 통일을 정립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가 주장하는 것은 초월적 이념들은 결코 구성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렇기에 그에 의해서는 어떤 대상들에 대한 개념별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만약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은 한낱 궤변적인 개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초월적 이념들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실천이성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가 이성의 기능인 거잖아.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러나 이에 반해 초월적 이념들은 훌륭하고 불가결한 필연적 규제적 사용, 곧 지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그의 모든 규칙들의 방향선들이 한 점에서 보이는 모종의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 사용을 갖는다. 이 한 점이 비록 단지 하나의 관념, 뭘까 이게 허초점인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단지 하나의 관념, 다시 말해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경험의 한계 밖에 놓여 있기에 지성 개념들이 실제로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닌 하나의 점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여기 좀 어렵죠? 저 약간 놓쳤는데 주장부터 다시 할게요. 이에 따라 내가 주장하는 것은 초월적 이념들은 구성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케이. 그렇게 그에 의해서는 대상이나 기념을 주지 않고, 오케이. 만약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은 한낱 개념적인 개념들이다, 오케이. 그러나 이에 반해
초월적 이념들은 훌륭하고 불가결한 필연적인 규제적 사용, 그 지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노려 그의 모든 규칙들의 방향선들이 한 점에서 모이는 모종의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 사용을 갖는다. 방향성을 지시한다는 거죠. 그죠? 한 점이 비록 단지 하나의 관념, 다시 말해 그 전적으로 가는 경험 한계 밖에 놓여 있기에 지성 개념들이 실제로 그렇게 출발하는 것은 아닌 하나의 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성 개념들이 이걸로 출발하는 건 아니야. 왜? 경험 밖에 있으니까. 하지만 방향성은 생긴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점은 지성 개념들에게 최대한의 외연 확장과 더불어 최대한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에 기여한다. 무릇 이로부터는 마치 방향선들이 경험적으로 가능한 인식 분야 밖에 놓여 있는 대상 자체로 쫓겨난 것 같은, 마치 객체들이 거울문 뒤쪽에 것처럼 보이듯이 착각이 생기긴 하지만 이 환상은 사람들은 이거 소지 못하러 말할 수 있는 바, 그럼에도 만약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대상을 왜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보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우리의 경우에 지성을 모든 주어진 경험을 넘어서, 그러니까 또한 가능한 최대 확장을 세우고자 한다면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다. 문장을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문장을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문장은 단순해요. 문장은 단순해. 그러니까 이 환상이 나쁘잖아 지금. 근데 어쨌든 무언가를 세우고자 하는 이 어떤 경향성 안에서는 이 환상은 불가결한 거야. 인간이 이 방향성이 없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자였으면 그냥 처리기계 장치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야, 종합을 모르는 좀 고전적 경험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의 단점들이잖아. 처리 장치로서의 인간. 그럼 어떻게 종합하는 데가 없잖아. 이 종합,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성이 종합이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1대1 이렇게 막 고리고리 이렇게 보는 이 상태가 아니라 뭔가 방향성이 존재한다면 이 환상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읽기에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자, 그럼에도 이 점은 지성 개념들에게 최대한의 요양 확장과 더불어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이로부터는 마치 방향선들이 경험 가능한 인식의 밖에 놓여있는 대상, 자신으로부터 쫓겨난 것 같은 착각이 생기기는 하지만, 이 환상은 그럼에도 만약 우리가 눈앞에 있는 대상들 외에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뒤쪽에 있는 대상들, 즉 경험 너머의 대상들, 즉 글쎄 우주론적인 얘기일까? 대상들도 보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우리의 경우에 지성을 모든 주어진 경험을 넘어서, 그러니까 가능한 최대로 확장하여 세우고자 한다면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다. 보이세요? 동어 반복이야. 우리 바로 직전에 이상 파트 읽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성 이념 중에 그거 있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어. 근데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어는 매우 지성적으로 그럴싸한 것들의 확장이죠. 실제로 발생할 수 있었던 일,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해야만 했던 일 같은 것들이 펼쳐져 나갈 때, 이거는 어쨌든 이성이 갖고 있는 지성의 어떤 법칙들을 따라가야만 이게 이성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만을 볼 거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거울 안에 다른 동작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걸까지 볼 거면 이 이성 기능을 어쨌든 써야 되는 거고, 그러자면 환상도 불가결한 거죠. 당연히 불가결하지. 이 너머에 뭐가 있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경우가 아닌 경우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짓이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14분 정도 했습니다. 맥주 좀. 당연히 버리고 할 줄 알았어. 당연히 버리고 할 줄 알았어. 먼저 한 거야? 아니, 아까 물어봤어. 말하지 않아서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이네. 뭐가 버텨봐야겠구나. 잘못 봤어. 조심하세요. 자, 지금 812쪽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812쪽. 그 익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다시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다 할 건 아니고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어쨌든 이성의 변증적 시도들은 근거 없는 거고 추론이 속임수이고 뭐 환상적인 거고 이런 건데 그것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잘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 잘 쓰는 방법이란 일단 생각해 보는 바 개념을 만들거나 대상을 아는 건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미 수차례 확인했죠. 근데 이런 게 있어. 지성은 어쨌든 고리 하나란 말이야. 고리 하나, 고리 두 개, 고리 세 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건 1인데 이 사건들의 전체 방향을 지시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처리 장치죠, 단순히. 데이터 처리 장치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방향성 같은 걸 만든단 말이야. 전체 통일성을 부여하고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본다던가. 그 작동을 이성이 하는데 이 작동 과정상 인간에게 환상이 그러니까 필수적이야 거의. 그러니까 불가피해까지 얘기했어요. 그죠? 요약하면 이런 얘기고. 그게 812쪽까지였고. 그래서 다시 그 마지막 문장만 다시 읽으면 그럼에도 만약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대상들 외에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뒤쪽에 있는 대상들도 보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우리의 경우에 지성을 모든 주어진 경험을 넘어서 그러니까 또 가능한 최대로 확장을 세우고자 한다면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다. 됐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성 인식들을 그 전체 범위에서 조망한다면 우리 이성이 전적으로 고유하게 처리하고 성취하고자 추구하는 것이 인식의 체계성, 즉 하나의 원리에 의한 인식의 연관성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이성의 욕망은 결국 뭐야? 합리적인 체계예요. 이거는 심지어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거야. 그죠? 이런 이성통일은 항상 하나의 이념, 곧 인식의 전체 형식에 대한 이념을 전제한다. 그래서 인식의 전체라는 것은 부분들의 특정한 인식에 선행하여 각 부분들에게 각자의 위치와 나머지 부분과의 관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조건들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이 이념은 그에 의해 지성인식이 한낱 우연적인 집합물이 아니라 필연적인 법칙들에 따라 연관되어 있는 체계화된 지성인식의 그런 완벽한 통일을 요청한다. 사람들은 원래 이 이념을 객관의 개념이라 말할 수는 없고 이 이념이 지성에 대해 규칙으로 쓰이는 한에서 이 개념들을 일관되게 통일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성 개념들은 자연에서 길어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이 이념들에 따라 자연을 신문하며 우리 인식이 이 이념들에 부합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인식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람들은 순수한 흙, 순수한 물, 순수한 공기들이 있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자연 원인들이 각각 현상에 차지하는 몫을 적절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들 개념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 개념들은 그 온전한 순수성에 관한 한 오로지 이성 안에 그 근원을 갖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기계성의 이념에 의해 물질들 상호 간의 화학성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물질들을 흙, 소금, 연소물, 마침내 매체로서의 물과 공기로 환원한다. 비록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자연과 분류에 대한 이성의 그런 경향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멈추고 모든 걸 물로 설명해. 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탈레스 같은 사람들. 모든 건 바람이래. 4원소가 있대. 다 그런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건 약간 좀 심한데, 분성론에서 발견한 자연 법칙이 칸트 때에는 이성 레인지에 안 들어와요. 뭔 얘기냐면은 분성론에서 얘기했던 그 자연 법칙들 있지. 뉴턴적 자연 법칙. 이거는 칸트 철학 안에서는 어쨌든 진리에 가까운 거야. 아니,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게 뭐 절대 불변한 진리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인 한에서의 진리잖아요. 인간인 한에서의 타당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역을 자세히 보면 이 자연 법칙의 영역은 지성에 가 있어. 이성에 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성에 가 있으면 이게 체계화하고자 하는 거니까 약간 뭐 순도가 낮고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칸트 생각의 지성은 규정하는 이것까지는 완전히 지금 순도가 높단 말이에요. 완전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벽이 한번 허물어지는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 후기 칸트. 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긴 하는데 그 얘기 근데 왜 나온 거지? 아 지금 이 책 아니 이 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연 법칙은 그러면 과학은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체계론이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뭐 패러다임론이나 뭐 파이어벤트식의 어떤 구성주의나 이런 거랑 되게 같이 갈 수 있는 얘기잖아. 어쨌든 그 인식 체계는 무언가 완성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영향을 받아가는 거고 자꾸 바뀌어가는 거다라는 식의 아이디어잖아. 지금 이 말 자체가 이성의 작용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칸트가 분석론에서 얘기한 자연법칙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안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그렇게 예상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요. 정확히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계속합니다. 이성이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특정한 것을 도출하는 능력이라면 두 경우가 있다. 한 경우는 보편적인 것이 이미 그 자체로 확실하게 주어져 있으며 그다음 이것이 단지 포섭을 위한 판단력만을 필요로 하고 그것에 의해 특수한 것이 필연적으로 규정된다. 이것을 나는 이성의 명증적 사용이라고 부르려 한다. 또 한 경우는 보편적인 것이 오로지 문제성 있게 가정되고 순전한 이념일 따름이다. 특수한 것은 확실하나 이 결과를 위한 규칙의 보편성은 아직 문제거리다. 그래서 모두 확실한 다수의 특수한 경우들의 규칙에 준하여 혹시 이 규칙으로 유리한 것은 아닌가 하고 탐색된다. 이런 경우 만약 제시될 수 있는 모든 특수한 경우들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 외향이 있으면 규칙의 보편성이 추론되고 나중엔 이 규칙으로부터 그 자체로 주어지지 않은 모든 경우를 또 추론된다. 이 경우를 난 이성의 가언적 사용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이거 이해돼요? 좀 어렵지만 일단 이거부터 봐봐. 이성이 보편으로부터 특수한 것을 노출하는 능력이래 지금. 아까까지 근데 이거 아니지 않았어? 보편자로 가는 거 아니야? 보편자로 가는 거였죠 원래는. 그치. 아까까지 구도는. 그지? 응. 근데 왜 이성이 보편자의 특수를 도출한다 그래? 뭔가 좀 점프한 느낌인데 바로 전문가까지 하고 있는 얘기 특수한 것을 보편적으로 끌어당기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도 그렇게 보는데. 아니다. 잠깐 일단 멈추고 내가 볼 때 이거는 반대로 쓰여진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그 뒤 문장이 달라. 한 경우는 보편적인 것이 이미 주어져 있으며 그런 다음 이것이 단지 포섭을 위한 판단력만 필요로 하고 그것의 특수한 것이 필연적으로 규정된다. 아니네. 이 말이 맞네. 아 이렇게 가야겠다. 이제는 보편적이 원래 있는 거냐 아니면 조건에 아래 있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그런데 잠깐만.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모른다기보다 앞에 구도가 특수를 보편에 우겨넣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말을 반대로 하고 있어서 좀 헷갈리는 건데. 안돼. 그렇게 읽으면 헷갈려. 또 돌아와야 돼. 근데 여기서 해결이 지금 잠깐만. 아 반박인가 보다.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나 보네. 일단 가볼게요. 말씀대로 가볼게요. 이성이 보편에서 특수요하는 능력이라면 두 경우가 있다. 한 경우는 이미 보편성이 주어져 있어서 포섭을 위한 판단력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면은 특수한 것들이 규정될 수 있죠. 기다 아니다만 알면 되죠. 이걸 명중적 사용인데 다음 경우는 보편적인 것이 오로지 문제성 있게 가정되고 순전한 이념일 따름인 경우. 문제성 있게가 problematic가 뭐 들레즈 같은 사람도 쓰는 개념이지만 질문되기만 한 거야. 체계적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질문되기만 한 거야. 특수한 것은 확실하나 이 결과를 위한 규칙의 보편성은 아직 문제거든. 특수한 것을 판정하는 보편자의 기준이 질문만 된 거야. 그래서 모두 확실한 다수의 특수한 경우들이 규칙에 준하여 혹시 이 규칙으로 유리한 것은 아닌가 하고 탐색된다. 이런 경우 만약에
제시될 수 있는 모든 특수한 경우들이 그로부터 나온 것 같은 외양이 있으면 규칙의 보편성이 추론되고 나중에 규칙으로부터 그 자체로는 주어지지 않는 모든 경우를 또한 추론된다. 이 경우를 나는 이성의 가언적 사용이라 부르고자 한다. 기초에 놓여있는 문제성 있는 개념들인 이념들에 대한 이성의 가언적 사용은 본래 구성적이 아니다. 가언적 사용은 곧 만약 사람들이 엄밀하게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로부터 가설로 받아들여진 보편적 규칙의 진리성에 결과는 그런 성질을 것입니다. 대체 결과들이 그같이 가정된 원칙에서 나옴으로써 그 원칙의 보편성을 증명하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증명하고자 하는가? 오히려 가언적 사용은 오로지 규제적인 것으로서 그에 의해 가능한 특수한 인식들에게 통일성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규칙을 보편성에 접근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언적 이성 사용은 지성 인식들의 체계적 통일성에 관계하되 이 체계적 통일성은 규칙의 진리성의 시금석이다. 거꾸로 체계적 통일성은 단지 오직 투사된 통일성으로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 자체로 주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문제로서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성은 잡다한 그리고 특수한 지성 사용을 위해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 원리를 통해 지성 사용을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를 넘어까지 유도하고 연관토록 하는 데 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잡다한 지성 인식의 체계적인 이성 통일은 논리적 원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적 원리는 지성만으로는 규칙들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곳에서 이념들을 가지고 지성이 고비를 넘기도록 돕고 또한 동시에 상이한 지성 규칙들을 하나의 원리 아래 일치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연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대상들의 성질이 또는 대상들을 대상들로 인식하는 지성의 본성이 그 자체로 체계적 통일을 맞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냐, 그리고 과연 사람들이 체계적 통일성을 선언적으로 이성에 관한 관심을 일정만 고려하지 않고서도 요청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과연 모든 가능한 지성 인식들은 이성 통일을 가지고 공통 원리들 아래 서 있으며 이 원리들로부터 지성 인식들이 그것들의 상식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성의 초월적 원칙의 문제일 것이다. 이 원칙이 체계적 통일을 방법으로서 한단 주관적으로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다. 돼요 이거? 어? 아 진짜 이거 빨리 이거 된다고? 나 안 될 것 같은데? 왜방 불만이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니 뭘 못 잡은 건데. 한숨 쉬지 마. 한숨 쉬지 마. 이성은 하나의 체계성을 만들고자 해. 그지? 하나의 원리에 대한 인식의 연관성을 만들고자 해. 그지? 이성 통일은 항상 하나의 이념, 곧 인식의 전체 형식에 대한 이념을 전제해. 맞죠? 이성이 성취하고자 하는 게 인식의 원리야. 개별 인식들의 원리야. 특수한 것들의 보편적 원리야. 맞죠? 맞죠? 그렇기에 이념은 그에 의해 각 지성 인식이 우연적인 집합물이 아니라 필연적 법칙들에 따라 연관되어 있는 체계가 되는 지성 인식으로 완벽한 통일을 요청해. 그러니까 이 이성은 지성 인식들의 통일을 요청해. 반대로 말하면 규제해요. 이것도 맞죠? 통일을 요청한다는 건 규제한다는 거잖아. 그지? 사람들은 원래 이 이념을 객관의 개념이라 말할 수는 없고 이 이념이 지성에 대해 규칙으로 쓰이는 한에서 이 개념들을 일관되게 통일하는 개념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은 아니야. 자꾸 이성을 지성보다 격을 낮춰 얘가. 근데 객관은 아니에요. 객관일 수가 없어. 다 환상들이었잖아. 그치? 객관은 아닌데 작은 고리로서 객관처럼 보이는 지성 인식들을 다발로 묶어주는 작용이야. 그래서 뭐야? 객관의 개념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개념들을 일관되게 통일하는 개념이야. 맞죠? 이런 이성 개념들은 자연에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이 이념들에 따라 반대로 역으로 자연을 신문하며 우리 인식이 이 이념들에 부합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인식을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실험을 하는데 뭐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100개 정도 샘플이 맞았어. 101번째가 틀렸어. 그러면은
법칙이 틀린 거야? 배가 번째 내가 실험한 게 틀린 거야? 일단 내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과학 법칙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성의 경향성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객관은 아닌데 규제적으로 쓰일 때는 그 뭐야 이거랑 맞아 들어갈 때 이게 맞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야. 참되다 맞다고 느낄 때는. 그죠? 이러한 이성개념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사람들은 순수한 흙, 순수한 물, 순수한 공기들이 있기 어렵다는 걸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자연 원인들이 각각의 현상에서 차지하는 몫을 적절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들 개념들을 필요로 한다. 이 말도 이해되지? 순수한 흙물, 공기가 없지. 근데 자연 법칙들이나 뭐 무슨 촉근 이론이나 뭐 리만 가설이나 연병들 다 떨어나봤자 이것들에게 위치를 찾아줄 거 아니야. 이 사람, 이 흙이나 물이나 공기가 어쨌든 인간에게 존재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아 흙이 뭐 화학식이 뭐라서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화학식은 화학식이고 이거랑 흙이 어떻게 대응돼요 같은 설명체계가 필요한 거라고. 맞잖아? 누가 물을 마시면서 아 이건 수소와 공기의 조합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러므로 이 개념들은 그 온전한 순종에 관한 한 오로지 이성 안에 그 근원을 된다. 오로지 이성 안에.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온 거야 지금. 이해되지? 뭔 얘기야 이게? 분석이나 지성이나 개념 사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은 H2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성은 이게 물인 거야 아직. 그래서 환상이에요 사실. 환상이고 우리가 지금 H2가 물인 건 다 알고 있지. 다른 식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이건 상식으로 퍼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의 위치에 이게 갈 수 있게 연결을 짓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성 다발들의 방향성을 정해버리는 거죠. 아예 어떤 방향으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원소원이나 화학이나 그게 그거라서. 정확히는 아닌데 그 예를 들어서 지성의 분석이나 개념 정립이 극도로 발달한 게 과학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성 안에 있는 어떤 근원적 어떤 요소들 같은 것들의 위치를 지어주게끔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원소론이든 지금 현대 과학이든 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해야 된다고. 흙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은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이 좀 매끄럽지 않거든요. 근데 뭔 느낌인지 알겠지? 야만 알겠지. 내가 지금 되게 매끄럽지 않은데 설명이. 이 문장만 다시 읽어봐요. 사람들은 순수한 흙, 순수한 물, 순수한 공기가 있기 어렵다는 걸 이미 알아요. 이 시대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미 알고 화학식도 있고 뭐 대충 아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면 증기가 되고 뭐 증기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니까 아, 물은 순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물이라는 물질에 대한 생각이 있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지성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순환은 지성의 영역인 거고 근데 어쨌든 이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신기하죠 여러분 짝짝짝 할 때 와 신기하죠 여러분이 뭐냐고. 인간의 이성이 물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냥 뭐야 이성에서 떨어진 그냥 현상이기만 하면 이게 신기하고 말고가 뭐가 있어. 현상일 뿐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도식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여러 개 그 잡다한 지성들을 기본적으로 배열하고 조율하는 문제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어차피 인간이 고대에서 지금까지 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칸트가 보던 시대하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세계를 도회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바뀔 수 없는 감각적인 부분이 지성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뭔가 배열해야 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뭐 사원수 중에 하나로 보느냐 온 세계의 본질이 물이라 물 원툴로 보느냐 그 화학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주기율표 그리고 그걸로 보느냐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보는 물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명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배열되는 축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비슷한 얘기야. 같은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자연 원인들이 각각 차지하는 몫을 적절히 규정하기 위해서 이들 개념들을 필요로 한다. 이 순수한 흙물 공기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고 그럼 이 개념의 원천은 어딨냐? 순수한 물을 경험했어 우리가? 경험한 적 있어? 순수한 공기를 경험한 적 있어? 당연히 없지. 그래서 뭐야? 오로지 이성 안에 그 근거를 갖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 형식을, 이 전체 체계를, 이 방향성을 얘기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환상이 필요하다. 경험 자체를 덜어내고 어느 정도 사상한 다음에 모양을 잡아야 체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수많은 포스트 모던 생철학주의자들이 칸트를 이렇게 뒤지게 까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사상할 수가 있냐. 물은 물인데 어떻게 그걸 사상할 수가 있었냐. 이렇게 가는 거잖아. 대립구도가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계성의 이념에 의해 물질들 상호간의 화학작용들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물질들을 흙, 소금, 연소물, 마침내는 매질, 매체로서의 물과 공기로 환원한다. 비록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자연연구가들 분류에 대한 이런 이성향은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긴 됐죠? 근데 갑자기 보편 특수 얘기가 꼬여. 이성이 보편으로부터 특수를 도출하는 능력이라면 왜 그럴까? 여기까지 읽어서 이 말이 틀리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왜 그럴까? 일단 앞에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이 문단에 힌트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연결성은 없는 엉키죠 갑자기? 그냥 여기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말이 맞죠. 지금 내가 볼 때 여기까지 썼으니까 읽을 놈 아무도 안 읽을 거라 생각하고 꼬우면 니네가 해석해보 이렇게 쓴 거 아닐까? 약간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보편 특수란 말을 내가 헷갈리나 봐. 보편이란 뭡니까? 지성인식의 완벽한 통일은 보편이야 특수야? 지성인식이 완벽한 이게 좀 애매해졌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네. 지성인식은 보편이야 특수야? 지성인식 지성인식은 특수가 맞을 것 같은데 지성인식 법칙은 특수야 보편이야? 그건 보편이겠죠. 이거 보편이죠. 네, 이 구도에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성인식 법칙으로부터 체계를 도출한 능력이다라고 읽어볼까요? 지성인식 법칙으로부터 체계를 도출한 능력. 근데 그거는 아까 이거 바뀐 거잖아요. 그거는 특수한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이랑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지성인식 법칙이 보편적인 거잖아. 근데 거기서 그것들을 다 발로 먹어서 특수한 걸로 바꾸는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지성인식 법칙으로부터 지성인식을 도출한 능력. 지성인식 법칙으로부터 인식 체계. 다른 얘기 같은데. 그래.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해본 소리야. 아 오랜만에 완전 벽 느낀다. 나 벽 느낀 적 되게 오랜만인데. 완전 벽인데 이거. 계속 가볼까요? 일단 가보죠. 이성이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을 도출하는 능력이라면 두 경우가 있다. 한 경우는 보편적인 것이 이미 그 자체로 확실하게 주어져 있으며 그런 다음 이것이 단지 포섭을 위한 판단력만을 필요로 하고 이거 중요한 것 같아. 포섭을 위한 판단력. 이것이 뭐야? 뭘 가리키는 거야? 이거는 이성이겠죠? 아니구나.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뭡니까? 나 이것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것에 의해 특수한 것이 필요한 적이 아니 각주를 이런 데 달아주셔야지 선생님. 쌤 이거 아무도 안 읽을 거라 생각하셨나?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제일 어렵구만. 이것을 나는 이성의 명증적 상이라고 부른다. 또 한 경우는 보편적인 것이 오로지 문제성 있게 가정되고 순전한 이념일 따름이다. 이것도 말이 틀렸잖아. 이념일 따름인 경우이다잖아. 특수한 것은 확실하나 이 결과를 위한 규칙의 보편성은 아직 문제가 없다. 여기서 멈추면 여기가 힌트인데 특수한 것이 지성인식은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지? 규칙의 보편성은 아까 위에 말한 내가 볼 땐 체계인 것 같아요. 체계. 지성인식의 체계. 그지? 그러면은 이 첫 문장을 어떻게 읽히냐면은 지성인식의 체계를 통해서 새로 인식된 것이 여기에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라면 이건 맞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봤을 때 두 경우가 있다. 한 경우는 지성인식의 체계가 이미 확실해. 그러면 새로운 인식이 긴지 아닌지만 판단력 가지고 포섭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돼.
이런 규정이 되죠. 일단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을 나는 이성의 명증적 사용이라 불러. 왜 이성 체계가 명증하니까 그런 거죠. 아씨 근데 여기서 또 왜 이성의 명증적 사용이라 나오는 거야? 왜 이성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성이 지금 자기 토대가 명증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여기서 일단 지성이 어떻게 확실하게 주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치고 그렇게 봐요. 경우 그 자체로 보편적인 것이 아까 뭐야 이성의 통합 체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지성을 통합하는 체계였잖아. 그러니까 이성의 체계라고 합시다 그냥. 이성의 체계가 확실하게 있다면, 그러니까 법칙이 이미 확실하게 있으면 이성이 저기 기아 아니냐를 찍어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나는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 이건 명증하잖아요. 명석하고 판명한 얘기잖아 이거. 근데 특수한 것은 확실한데, 그러니까 대상은 있는데 규칙의 보편성에 의한 경우가 있어. 그냥 문제성 있게만 제시되고 실제로 확실한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어떻게? 그래서 모두 확실한 다수의 특수한 경우들이 규칙에 준하여, 혹시 이 규칙을 유리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10개를 놓고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 뭐야 연역이니? 귀납이니? 연역이지 이거는. 특수한 경우들을 이렇게 땡겨올 수 있는지 아닌지 탐색한다는 거잖아. 그럼 귀납이잖아요. 귀납이죠. 이 규칙을 유리한 것은 아닌가 탐색한다. 이런 경우 만약 제시될 수 있는 모든 특수한 경우들이 그로부터 나온 것 같은 외양이 있으면, 그럴싸하면 규칙의 보편성이 추론되고 나중에 이 규칙으로부터 연역까지 된다는 거죠. 이 경우를 난 이성의 가언적 사용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다시 멈추면, 아까 체계가 명증하게 있으면 그냥 명증적으로 찍어 누를 수 있지. 근데 뒤에 어떻게 가겠어요? 너무 뻔하게? 명증한 게 어딨어? 없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체계라는 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문제성 있게 제시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쩌면 모든 세상은 물인 게 아닐까? 이런 게 질문이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개 케이스를 봤더니 물인 것 같아. 그럼 이게 증명이 된 거잖아. 그럼 다른 거에 적용도 해보는 거. 이게 이성의 체계화 작업이라는 거잖아. 이해되지? 하이데거식으로 말해볼까? 어쩌면 모든 건 존재가 아닐까? 뭐 이렇게까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가면, 야 모든 게 다 존재인 것 같아. 그럼 이거 가지고 규명되지 않은 문제로 찍어 내릴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기초에 놓여있는 문제성 있는 개념들이 이념들에 대한 지성의 가언적 사용은 본래 구성적이 아닌데, 가언적 사용은 만약 사람들이 엄밀하게 판단하고자 한다면 가설로 받아들인 법적 규칙의 전체 결과는 그런 성질, 그러니까 진리성이 결과하는 이런 논리적인 성질이 아닌데, 대체 결과들이 그같이 가정의 원칙에서 나옴으로써 그 원칙 부분에서 증명하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사람이 어떻게 증명하고자 하는가? 오히려 가언적 사용은 오로지 규제적인 것으로서 그에 의해 가능한 한 특수한 인식들에게 통일성을 좀 그렇게 함으로써 규칙을 보편성에 접근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언적 이성 사용은 지성 인식들의 체계 통일성에 관계하되 이 체계적 통일성 규칙의 진리성의 시금석이다. 거꾸로 체계적 통일성은 단지 오직 투사된 통일성으로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 자체로 주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문제로서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 끝나지. 결국 뭐야?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 중요해? 그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문제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계속 판단 상태에 놓이고 보편성에 접근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제 풀렸다. 이제 풀렸네. 지금은 되게 일반적이네. 인간이 매우. 뭐 진리는 없다. 진리성만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치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결적이거나 실행적인 포인트가 좀 있는 그 뭐랄까 운동성이 지금 여기 드러난 거거든요. 그 이성 체계의 운동성. 맞잖아. 그거 좀 더 쉽게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썼어야 됐나? 훨씬 쉽게 설명하는 사람 많은데 이거.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둘레가 그래서 이런 말 하는구나. 주어진 게 아니라 문제적인 것만 있다고 했거든요. 문제적인 것만 있는 거네. 그치? 그러나 이 통일성은 잡다한 그리고 특수한 지성 사용들을 위해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 원리를 통해 지성 사용을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를 넘어까지 유도하고 연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잡다한 지성 인식의 체계적 내지 이성 통일은 논리적 원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적 원리는 지성만으로는 규칙들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곳에서 이념들을 가지고 지성이 고비를 넘기도록 돕고 또한 동시에 상이한 지성 규칙들 하나의 원리를 일치시키고 귀남여행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이 이성의 체계화 작업은 뭐야? 논리학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학적, 그러니까 로기케 에피스템의 적인 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거랑 논리학이 좀 약간 많이 유리되긴 했지만 요즘 뭐 논리학이랑 철학이 좀 약간 유리 경향이 있잖아요. 그 영미에 쓰는 그런 인식론적 논리학 이런 거랑 약간 유리된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칸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논리적인 원리로 지성들을 묶었을 때 체계화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각 케이스들 가지고 통일성 확인해보고 이거 가지고 어디에 적용되는지 체크해보고 이런 거 어쨌든 다 논리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작업들이잖아요. 야 진짜 어렵다. 아 이래서 인식론이 논리학이 돼버렸구나. 그러나 과연 대상들의 성질이 또는 대상들의 인식한 일상의 본성이 걸쳐 소리 책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냐?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거죠. 대상들의 성질이 대상들을 대상들로 인식하는 지성의 본성이 그 자체로 체계적 통일에 맞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냐? 그리고 과연 사람들은 이 체계적 통일을 선언적으로 이성의 이러한 관심을 일정만 고려하지 않고서도 막 사람들이 이성 여기까지 모르잖아. 근데 체계적으로 통일된 것처럼 굴잖아요. 요청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므로 과연 모든 가능한 지성 인식들은 이 이성 통일을 가지고 공통의 원리를 아래에 서 있으며 이 원리로 지성 인식들이 그들의 상위성에도 불구하고 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성의 초월적 원칙의 문제일 것이다. 이제 이해되죠? 이게 왜 되냐고. 이게 왜 논리학적이냐고. 이게 왜 아다리가 맞는 것 같냐고. 심지어 사람들은 이 아다리를 모르는데 통일을 막 해버리고 이런다고요. 어떻게 가능한데 이게? 이 원칙이 체계적 통일을 방법으로 사는 중간에 논리적으로 아니라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발견된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것 뭡니까? 진리죠. 그런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안 된다고 하겠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주관적으로 논리적으로서가 아니라 잠깐 쉴게요. 자, 이성의 초월적 원칙의 문제 받고 우린 이런 사정을 이성 사용의 한 경우를 가지고 해명하고자 한다. 지성 개념들에 따른 여러 종류의 통일 가운데는 힘이라고 불리는 실체 원인성의 통일도 들어있다. 와 힘이 나왔어. 크라프트겠죠 이거? 동일한 실체의 상이한 현상들은 언뜻 보면 아주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연 결과들이 생겨나는 것과 거의 같은 수만과 실체의 힘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마음에 감각, 의식, 상상, 기억, 재치, 분별, 욕망들이 있는 것과 같이 말이다. 이 경우 처음의 논리적 준칙은 비교를 통해 숨겨져 있는 동일성을 찾아내고 의식과 결합되어 있는 상상이 기억이고 재치이고 분별력이고 어점성은 이성이지는 않을까를 탐색함으로써 겉보기의 상위성을 가능한 한 줄이라고 지시 명령한다. 가능한 한 줄이라고 지시 명령한다. 그러니까 상이한 현상들, 동일한 실체의 상이한 현상들은 예를 들어 내 얼굴의 표정들 혹은 뭔가 그러니까 동일한 실체 상이한 현상이니까 뭐가 있을까? 이런 게 더 낫겠다. 사람이 그 분노나 동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 원인이 동작 하나하나마다 다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지성만 있으면. 근데 이성은 이거를 다발로 묶어가지고 이건 열받은 거, 이건 슬픈 거, 뭐 이렇게 클러스터 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이걸 원인을 줄여나가지 않겠어? 근데 반대로 컴퓨터 화면에 뜬 것들은 어쨌든 원인이 1대1로 다 있잖아요. 어쨌든 있잖아 원인이. 물론 그게 너무 가닥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논리에 따르면 사실 인간의 행동도 그렇게 그 컴퓨터 가닥 같은 거 아니냐는 그런 인식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컴퓨터와 이 인간의 예시를 놓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같은 행동에 같은 개수만큼의 원인이 있는 거다라는 거를 작용이라고 봤을 때 작용의 원인을 줄일 수 있죠 우리는 묶어가지고
그래서 겉보기 상행성을 가능한 주려고 지시 명령한다. 근본력의 이념은 논리학은 이것에 관해 전혀 추적하지 않지만 적어도 잡다한 힘들에 대한 체계적 표상의 문제다. 논리적 이성 원리는 이 통일을 가능한 한 성립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쪽 힘의 현상들과 다른 쪽 힘의 현상들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발견되면 될수록 그것들은 다름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동일한 힘의 서로 다른 표출이라는 것이 더욱 그럴듯해진다. 사람들은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비교적인 근본력들은 다시금 서로 비교되어야만 하고 사람들이 그것들의 일치성을 찾아내므로써 유일한 뿌리가 되는, 다시 말해 절대적인 근본력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이성 통일은 한낱 가언적이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실제로 맞춰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위하여 모종의 원리들을 세우기 위하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측들을 위한 그런 것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인식에게 체계적 통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도 맞죠? 지금 그 원칙들을 줄여나갈 때, 작용들을 클러스터화해 나갈 때 확실한 게 있어서 줄여나가는 거야? 무슨 개념에 포섭시켜 나가는 거야? 그게 아니죠? 줄여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거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그냥 질문한다 묶어버리는 거지. 그다음에 묶어 놓으니까 또 다른 게 딱 나왔을 때 그럼 얘는 여기 넣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치? 이게 분류지? 야르스테스가 말했던 이게 분류잖아요 사실. 체계적 통일이고. 야 형이상학이다. 완전 형이상학이야. 그러나 기성의 초월적 사용에 주목할 때 드러나는 것은 근본적 일반이라는 이념은 한낱 가언적 사용을 위한 문제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 실제성을 사칭하며, 그래 항상 이런 게 문제죠. 그로 인해 한 실제 다양한 힘들의 체계적 통일이 요청되고 모든 이성을 세워진다는 것이다. 무릇 우리가 한 번도 다양한 힘들의 일체성을 찾아 시도하지 않았어도 정말이지 그걸 찾으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조차도 우리는 그러한 일체성이 마주쳐질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경우에서처럼 실체의 통일에 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물질 일반에서처럼 비록 어느 정도 동종적이긴 하지만 많은 힘들이 만나지는 곳에서도 이성은 잡다한 힘들의 체계적 통일을 전제한다. 특수한 자연 법칙들은 더욱 보편적 법칙들 아래 종속하며 원리들을 절약하는 것은 이성의 경제 원칙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내적 법칙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제 원칙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뭐 대충 이해되죠 여기는? 어려운 게 없죠? 야, 그 어려운 벽 하나 뚫기가 술술 가요. 만약 그것에 의해 객관들 자신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체계적 통일이 선언적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초월적 원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규칙들을 통일하는 이성의 논리적 원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사실 간파될 수가 없다. 무릇 만약에 이성의 모든 힘들은 이종적이고 그것들을 도출한 체계적 통일성이 자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가능함을 인정할 자유가 있다면 무슨 권한으로 이성은 논리적 사용에서 우리가 자연의 잡다한 힘들을 순전히 감춰주는 통일을 다르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세상에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가? 이 말 이해돼요? 지금? 약간 말이 꼬였는데 연료 좀 넣고 와우 예스 베이비. 자, 체계적 통일이 선언적으로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초월적 원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규칙들을 통일하는 이성의 논리적 원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도 사실 간파할 수 없다. 다시 그 다음 문장이 좀 재밌는데, 이성에게 모든 힘은 이미 다른 종류의 것이고 그것을 도출하는 체계적 통일성이 자연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무슨 권한으로 이성은 논리적 사용에서 우리에게 자연에 인식시키는 그 잡다한 힘들을 순전히 감춘, 그러니까 무슨 권한으로 이성은 통일을 시키며 잡다한 힘들을 가능한 한 근본적인 도출하고 요구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이성이 그런 권한을 갖는다면 이성은 자연에 발행한 전적으로 모순되는 이념을 스스로 목표에 세움으로써 전적으로 어긋나는 처신을 하는 것이겠다. 또한 사람은 이성이 먼저 자연의 우연적 성질로부터 이 통일성 이성을 취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통일성을 찾는 이성의 법칙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통일성을 찾는 이성의 법칙이 필연적이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보편 특수 관점에서 보편으로 나아가려는 그 욕망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합치시키려는 어떤 그 욕망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법칙 없이는 전혀 아무런 이성도 갖지 못할 것이고, 이성 없이는 아무런 연관성 있는 지성사도 갖지 못할 것이며, 지성사용이 없는 곳에서는 경험적 진리의 충분한 증표를 갖지 못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 충분한 증표를 고려하여 자연의 체계적 통일성을 철두철미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필연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뭐 대충 이해되죠? 하우스 말 내가 요약해줄게. 초월적 원리, 그러니까 체계적인 통일이 필연적이라고 하는
초월적 원리가 없다면 이성이 이 짓을 반대로 해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각 힘의 작용들이 클러스터화되고 뭐 이렇게 묶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자연스럽지. 저건 분노야, 저건 슬픔이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어떤 행동 동작들을 이미 인사이드 아웃이 잘 보여줄 수 있게 5개 정도 종합해 줬잖아요. 혹은 7개? 복잡하면 10개 정도. 이런 종합들이 자연스러워. 동작이 다 다르고 하는 것도 다 다른데, 그지? 지금 저 감정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이 분류해서 클러스터화하는, 군집화하는 것 자체가 어떤 초월적 원리 같은 게 아니라면 불가능해. 이거 자체가, 이 법칙화하는 것 자체가. 혹은 뭔가 반대로 했을 때 이것들이 너무 이미 이종적이라서 묶일 수 없다고 누가 얘기를 해도 이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칸트로 도망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표현을 다시 읽어보면 객관들 자신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체계적 통일이 선언적인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초월적 원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규칙을 통일하는 이성의 논리적 원리가 어떻게 발생하는 것도 간파될 수가 없다. 무릇 만약 이성에게 체계적 통일성의 자연에 맞지 않다는 것이 가차적으로 가능함을 인정할 자유가 있다면 그렇다면 무슨 권한으로 이성은 체계적 통일성,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체계적 통일성이 자연에 맞다는 소리야. 체계적 통일성이 자연에 맞고 자연에 안 맞는 거를 인정할 권리가 있다면 우리가 이걸 요구할 수가 없잖아. 이성한테 이 체계를 다루고 뭐 통일을 시키고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없잖아. 반대로 이성은 이걸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뭐야? 체계적 통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법칙이고 원칙인 거야 지금 이성에게 있어서. 그죠? 이성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뒤에 6817의 네 번째 줄 통일성을 찾는 이성을 필요한데 우리는 법칙 없이는 전혀 아무런 갖지 못할 것이고 이성 없이는 아무런 연관성 이성을 갖지 못할 것이며 이성이 없는 것에는 경험적인 실험을 갖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충분한 식으로 고려하여 자연의 체계적 통일성을 객관적으로 타당한 필연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얘기가. 대충 왔죠? 안 온 것 같은데 형님. 관심을 잃었나요 혹시? 우리 이런 초월적 전제가 또한 놀라울 정도로 철학적으로 원칙에 감춰줄 수 있는 발견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것을 그 안에서 언제나 인식했다거나 서로 보건 아니지만 말이다. 개별 사물들의 온갖 잡다함이 종의 동일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 또 다양한 종들은 단지 소수의 이유들의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종유 강 어쩌고 목문고 내가 이거 분류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분류가 왜 가능하냐고 했을 때 우리가 유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같은 거를 군집화하는 작업 자체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칸트가 지금 이성작용에 부여한 이 작업 자체가 뭐냐면 유비를 얘기하는 거야. 아날로지, 그 다음 클래시파이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치? 종, 동일성, 유의 상향 유전으로 고차의 무분 상향 유전을 추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가능한 경험적 개념들이 더 고차 그리고 더 보편적인 경험으로 도출될 수 있는 한에서 그것들의 모종의 체계적 토현을 같이 하려면 한다는 것은 학술의 규칙 내지 논리적 원리로서 이것 없이는 아무런 이성상도 생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래 특성성들을 종속하는 사물들의 보편적인 속성들의 기초에 놓여진 한에서만 오로지 우리는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특성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자연에서 그런 일치성이 마주친다는 것을 철학자들은 원리들을 필요 없이 많아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필요의 존재자, 증설 불가는 유명한 학술 기준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사물들 자신의 자연 본성 이성 통일을 위한 재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견상의 무한성의 상위성의 그 상향성의 배후에 그 잡다음에 단지 다수 규정에 노출될 수 있는 그 통일성을 추측하게 많이 선한다. 이거 완전 그냥 고전적인 형이상학 얘기라서 그냥 편하게 읽을게요. 지금 완전 형이상학 얘기 오는 거야. 알지? 분성론이 한계 고리인 거야. 그거를 어쨌든 정렬하고 정리하는 건 이성이어야 하는 거야. 철학자네요. 완전 철학자네요. 이렇게 하면 그죠? 갑자기 귀에 너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얘기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비록 그것이 순전한 이념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 통일성 원시대가 연료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의 욕구를 촉진하고 완화시키려고 찾아낸 것이다. 화학자들이 모든 소금을 주요한 두 류로 즉 산과 알칼리를 환원시켰다는 건 이미 큰일이었다.
그들은 심지어는 이런 차이를 한낱 동일한 기초의 변형의 상의 외연을 보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흙의 다양한 종들을 사람은 점차 셋을 마침내 둘로 하나로 시도했다. 근데 이것으로도 아직 만족하지 못하여 그들은 변형을 배우고 그럼 다른 하나의 이유를 더 나아가 변형을 소금이랑 공통을 추천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을 가능한 수호를 덜려하는 이상 수준의 경제적 취급법이라고 또한 성공하다 존재하는 설명거에다가 이 통일성의 기술을 가속적으로 믿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이기적이기도 매우 쉽게 이념과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이념에 따라서 우선 존재하는 것은 이성 통일이 자연 자신과 부합하며 비록 이 통일성의 한계를 규정할 수는 없다 해도 이성은 여기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 명령한다는 것이다. 뭐 걸리는 게 없죠 이거는.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들 사이에 그렇게나 큰 상이함이 있어서 난 형식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면에 대해 다시 말해 실존하는 존재의 잡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상이함이 있어서 최고로 예리한 인간지성이라도 이것과 더 비율을 통해 최소한 유수성도 발견할 수 없다면 유비할 수 없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원유와 유들의 논리적 법칙이란 전혀 생길 수 없을 것이고 유개념 내지 어떤 법적 개념도 심지어는 오직 그런 것들만을 다루는 것이 지성마저 생길 수 없을 것이다. 이것도 맞죠. 지성이 왜 가능해? 다시 돌이켜봐봐. 이 짓을 1년만 해도 같을 거라고 했을 때 그 직관이잖아 이게 사실은. 그치? 그때 그 직관, 인간에게 나눠지고 12가지 직관, 이게 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잖아요. 그 12가지 직관 범주가 들어가서 꽂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성 이전에 그 아래 단계에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직관의 고리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성의 작동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유들의 논리적 원리는 그것이 자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초월적 원리를 전제하는데 이 초월적 원리의 가능한 경험을 잡다한 중에 표현적으로 동종성이 전제된다. 완전 유비 얘기야 그냥 이것도. 왜냐하면 동종성 없이는 경험적 경험도 가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험조차도 이거랑 같은 거다 아니다가 없이는 이게 판단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한 경험의 다발이라고 했을 때 감각의 다발이라고 했을 때 이 감각 데이터가 뭐지가 판단이 될 거면 이렇게 두 번 찔렀는데 같은 거네가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물론 그거는 완전 처리장치적인 얘기긴 한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차원에서 이성이 지성하고는 그러니까 그 지성하고 이성이 기본적으로 작동 방식이 유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차원이 다르고 지성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감각 데이터에 갖다 꽂히는 이 부딪힘만 얘기하는 거고 이성은 이 부딪힌 거 가지고 쪼물쪼물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성이 어쨌거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지성이 가능한 건 또 아닌. 이거는 내가 볼 때 약간 세모인 포인트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성 원리가 어디서 왔냐? 칸트가 그러잖아. 원래 그럼이라고 하잖아. 초월적이고 원래 그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이성에서 왔다고 말할 근거가 아예 없진 않아요. 관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경험자들은 이 얘기를 싫어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원래 그럼을 일단 퉁치고 넘어가고, 다만 지성 사용의 결과를 다룸에 있어서 라고 봤을 때 이게 더 깔끔하고 그리고 그마저도 이 유비 능력이 없다고 치면 지금 이것도 유비 능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성 자체라기보다는 이 유비 능력이 없다고 치면 지성 작용도 안 될 거야. 경험 작용도 안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충 됐죠? 오케이. 어쨌든 유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 자체보다는 지금. 이 유비가 어느 측면에 있는 걸까? 동일성을 추측하는 것? 동일성을 요청하는 유들의 논리적 원리. 이거 이성 얘기인가?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동일성인지 아닌지 뭐 판단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전체 방향성을 만들고 뭐 이걸 규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성인 것 같은데 유비 능력도 이성이겠지? 지금 이성인 것 같은데? 뒤에서 이 경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대응된다라고 하면 이성이 맞네요. 다른 차원이라고 해서 너무 헷갈리는데. 그치, 짜증나지. 그냥 이성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대충 뭉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 통일성을 찾는 이성의 법칙이네. 통일성을 찾는 이성이. 그러니까 이성이 뭐 작동하는 이런 느낌보다도 통일성을 찾는 이성의 법칙 자체가 있는 거고. 그치? 그렇게 보면 이성으로부터 나온 게 맞네. 그러니까 그거를 레기온 단위로 봤을 때는 다르거든요. 레기온 단위로 봤을 때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통일성을 찾는 이성의 법칙 없이 이것들이 안 생길 거란 얘기니까
구도 자체는 맞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지? 앞에서 얘기한 저거 뭐였지? 그 이미지네이션, 포커스 이미지네이션 이거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요 레이어 레벨에서는 달라요. 지성, 이성은 작용되는 대상이 다른 거니까 다른 건데 레이어 레벨에서는 이제 능력 얘기나 원칙 얘기라고 있잖아. 능력이나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같이 갈 수 있는. 그 차원에서 이성이 맞는 거. 같이 갈 수 있는. 동일성을 요청하는 유들의 논리적 원리에는 또 다른 원리고 종들의 원리가 대립한다. 이 원리는 동일한 유 아래에서의 사물들의 합체에도 불구하고 사물들의 잡다와 상의를 필요로 하며 지성에게서 함치성 못지않게 상의성에서 주목할 것을 지시한다. 이 원칙은 전자의 경소를 아주 제한하고 이성은 여기서 이 중에 서로 상수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성만 있는 게 아니라 상의성도 있는 거죠. 한편은 유와 관련해 외연에 대한 관심을, 다른 한편 종대 잡담을 겨냥한 내포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기성은 첫째 경우는 자기 개념 안에서 더 많은 걸 생각하긴 하지만 둘째 경우에는 동일한 것 안에서 더욱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짜증나겠어. 자기 개념 아래서라고 쓰면 이게 어떻게 외연이야 이 새끼야. 짜증나게. 근데 뭐 뭔 소리인지 알 것 같죠? 이런 자연연구가들의 서로 매우 다른 사고 방식으로 표출된다. 그들 중 몇몇은 이종성에 대해 말하자면 적대적이라서 언제나 유의 통일성을 노리고 다른 이들의 그 단을 끊이고 수준없이 잡다하게 쪼개려고 시도해. 그치. 관념론자들은 이종성을 인정할 수 없죠. 신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로크 같은 사람한테 모든 게 하나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지금 설명하는 관념도 종류가 세 개인데 뭐 안 되죠 이게? 뭐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둘째의 경우에는 동일한에서부터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단 자연연구가들에서 매료소를 표출한다고 그들 중 몇몇은 이종성에 대한 적대적이고 유효토도로 다른 이들은 적대적으로 시도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현상을 보조원리 평가하는 희망을 거의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이 후자의 사고방식 기초에도 모든 시대 최종 앞서 의도하는 노적 원리가 분명히 놓여있다. 이 경우 나는 유에서 출발해 그 아래 포함돼서 잡다로 내려가며 그런 식으로 해서 체계를 확대하려 하는데 그것은 전자의 경우에 내가 유로 올라가면 체계는 단행성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입니다. 왜냐하면 유를 표시하는 개념의 권역으로부터는 물질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부터 그걸 하듯이 그것의 분할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유는 여러 가지 종들을 그러나 이 종들이 여러 가지 하위 종들을 필요로 하고 언제나 다시금 하나의 권역, 일반 개념으로서의 범위 갖지 않은 하위 종은 하나도 있지 않으므로 그래서 그의 전체 펼쳐지면서 어떤 정도 최하위 종으로 보이지 않기를 요구한다. 최하위종이라는 것도 언제나 서로 다른 사물의 공통적인 자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개념을 철저히 규정되어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곧바로 개체와 관계 맺어져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항상 다른 개념들 다시 말해 하위종들 자기를 포함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이 특수화의 법칙은 그래서 존재자의 다양성은 함부로 주사 안 된다고 표현될 수 있다. 에이 짜증나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요런 얘기는 요즘 철학에서는 거의 기각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종개념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각자 개별성 같은 것들이 유비되지 않는다 쪽으로 철학들이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근데 일단 지금은 뭐 이렇게 쪼개기도 한다. 근데 그리고 또 여기서 그래도 최소한 지키고 있는 거는 대상 자체와 관계 맺는 건 아니다. 개념은 개념인 것이다. 그죠? 대상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개념이라는 말 자체가. 대상보다 위에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일반화의 작동이죠. 그러나 만약 초월적 잠깐만요. 그러나 만약 초월적인 특수화의 법칙의 기초에 놓여있지 않다면 이 논리적 법칙도 아무런 의의나 적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초월적 특수화의 법칙은 물론 우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물들에 대해 그 상상을 실제로 무한하고 불구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가능한 분할에 있어 논리적 원리 불확정 성분을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 원리는 아무런 빌미도 주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적 특수화의 법칙은 이게 무한대로 가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계속 쪼개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방금 했으니까 무한대로 쪼개지는 않는다고. 지성에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각각의 종 아래에서 하위 종들 그리고 각각의 상승에 대해서 작은 상승을 찾도록 부과한다. 무릇 하위 개념들이 없다면 상위 개념도 없을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배진과 전진 얘기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 사건에서 쪼개지는 거랑 사건으로 시원으로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개념화 작동도 예를 들어 A만큼 쪼갰어. 충분히 쪼갰냐고 물어봤을 때 인간은 한 번 더 쪼갤 수 있죠. 그래서 BC를 만들어서 한 번씩 더 쪼갤 수 있지. 예를 들어 점이 3개야 4개야 같은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자면 그게 얼마나 유의미한지 좀 나중 문제로 두더라도 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지성은 모든 것을 오로지 개념들에 의해서만 인식한다. 그래서 따라 지성이 분별에 이르는 한에서 결과나 직관에 의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마의 개념들에 의해 인식한다. 현상들을 철저하게 규정하면서 현상들을 인식하는 것은 개념들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특수화할 것을 요구하며 특수화할 것을, 그죠? 또 여전히 남아있을 상위성들로의 전진을 요구한다. 종이나 유의 개념에서는 개념 그 세부 것들이 추상돼요. 차이들이 추상되니까 유나 종이 되는 거지. 차이들이 추상되니까 유나 종이 되는 거지. 근데 상위성의 측면에서는 분화시킬 수가 있어. 추상된 거 세 개를 보고 이거 다르잖아. 나눌 수 있어요. 그지? 근대 철학. 완전 근대 철학. 계몽주의. 미친 계몽주의. 그죠? 이 특수화의 법칙도 경험으로부터 얻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경험은 그렇게 멀리까지 열어질 수는 없어. 그지? 만약 경험적 특수화가 잡다의 구별을 추구하고 그것이 감관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언제나 추측하는 이성의 원리는 이미 선언한 초월 특수화의 법칙에 의해 그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잡다의 구별 작업에서 이내 멈춰 설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만으로는 안 돼. 이성의 특수화 작용 같은 게 통일이랑 비슷하게 있어야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쪼개보기도 하고 경험을 의도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흡수하는 핵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이성의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앞서가는 이성의 규칙이잖아요. 이게 진짜 칸트스러운 말이에요. 앞서가는 이성의 규칙. 들어온 게 아니야. 이성이 지시명령하는 거야. 이거 찾기 위해서. 이 규칙이 지성에게 자연은 그런 여러 가지 추론력을 풍부하다고 전제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를 찾는 것을 과제로 부과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객관들이 그 자체로 동종을 간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지성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연 안에 상위성들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만 지성을 갖기 때문이다. 바로 한 개념 아래 개걸될 수 있는 것의 잡다성이 이 개념 사용 지성의 용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성은 지성에게 분야를 마련해준다. 여기서 다시 구분이 되죠? 역할이. 아시겠죠? 아까는 유비 얘기라서 능력적인 측면이라 같이 갈 수 있는데 사실 권역이 달라. 도메인이 다르다고 봐야 돼 이거. 첫째로는 상위의 유들 아래의 잡다하고 동성의 원리에 의해서, 둘째로는 하위 종류 아래에 있는 동종의 다양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체계적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든 개념들의 근친성의 법칙을 덧붙이는데 이 법칙이 상위성의 단계적 증가에 의해 각각의 종이 각각의 다른 종족으로 이행하는 것을 명령한다. 뭐 이렇게 횡으로도 간다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이것들을 형식의 동질성, 특수와 연속성의 원리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는 앞에 두 가지를 결합함으로 생긴다. 사람들이 상위 유들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하위 종으로 내려가면서 체계 영성 이점 중에 완성하는 게 말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잡다성들은 서로 충족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모두 확장된 규정의 각각의 정도에 따라 달하는 최상의 유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니 말이다. 사람들은 이 체계적 통일을 새 논리적 원리들 아래서 다음의 것으로 감성화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각 개념을 하나의 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관찰자 입각점으로서 그 지평을 갖는다. 다시 말해 그 관점에서 표상될 수 있고 말하자면 조망될 수 있는 수많은 사물들을 갖는다. 이 지평 안에 수많은 점들이 무한히 펼쳐질 수 있고 이 점들 각각은 다시 그것에서 더 좁은 시야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몇 번 다시 말할까 너? 각각의 종은 특수화의 원리에 따라 하위 종들을 함유하고 논리적 지평은 단지 좀 더 좁은 지평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외환도 갖지 않는 점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지평들. 다시 말해 같은 수의 개념들에 의해 규정되는 유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를 하나의 중심적인 그렇다 더 조망한 공통지평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공통지평은 더 상위의 유이며 마침내 최고유는 보편적이고 참된 지평으로서 이것은 최고 개념의 관점에서 규정되고 온갖 잡다를 유들로 종로 하위 종로 자기의 안에 포괄한다.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만 이렇게 참 꼼꼼히 설명. 별 얘기 아니잖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체계적 통일을 점 찍어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그 중사에는 뭔가 덕의 이데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눈치로 넘어가는데 동질성의 법칙은 나를 이 최고의 입각점으로 이끌고 특수의 법칙은 모든 나의 입각점에서 그것의 최대의 다양성으로 이끈다.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가능한 개념들의 전 범위 안에는 전혀 공허가 없고 이 범위 밖에서 아무것도 만날 수 없으므로 더 범위적 시야과 그리고 철저한 분할의 전제로부터 형식들의 공헌 없다는 원칙이 생긴다. 이래서 계몽주의가 모든 걸 분류하려고 그렇게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자면 고립되어 있는 서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 다른 근원적인 그리고 제1의 유들이란 없으며 그리고 잡다한 유들은 단 하나의 최상의 보편적인 유들의 부문들이라는 것이다. 이 원칙으로부터 중심적인 규결은 형식들의 연속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거 완전 신학적인 얘기예요 사실. 근데 자연이 논리학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고 쪼개지는 트리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 이 표상에서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떤 건 더 유비되고 어떤 건 더 불. 물론 바로 반박되죠. 베르그송 시대까지만 가도 이런 거 없고 다 그 내재화된 엘랑피탈 그렇게 간다던가 뭐 되게 금방 반박되는 말인데 심지어 과학에서도 반박할 수 있는 말인데 시대학적 관점에서는 너무 이 트리 개념이 완벽한 게 이성이 밸런싱을 잘못한 거야. 빈 공간이 생기면 밸런싱을 다시 하면 돼. 그럼 다시 메꿀 수 있어. 뭐 이런 거거든요. 잘못됐죠. 지금 잘못된 걸 알죠 우리 이게. 어쨌든 다시 말해 종들의 모든 상식과 서로 적용하고 있어서 비약을 통한 서로 간의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혼은 오로지 그에 의해 사람들이 한 종으로 다른 종에 이를 수 있는 차이의 모든 더 작은 정도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서로 최고로 접근해 있을 종들의 할 종은 없으며 언제나 그것 첫째 둘째 차이가 이들 사이의 차이보다 더 작은 중간 종들이 가능하다. 소수 같은 얘기네요. 그죠? 그러므로 첫째 법칙은 상이한 근원적 종들의 잡다성으로서 일탈을 받고 동종성을 권장하며 그에 반해 둘째 법칙은 일치성으로의 경향을 다시금 제한하여 현의 보편적 개념을 개체 적용하기 전에 하위종도 구별하고 것을 명한다. 셋째 법칙은 최고의 잡다성에도 불구하고 한 종의 다른 종의 당연히 이형에 의해 동종을 지시함으로써 저 두 법칙을 통합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가지들이 모두 한 중에 뻗나와 있는 한에서 일종의 근친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논리적 형식들의 종들의 연속이라는 논리 법칙은 초월적 법칙, 즉 자연 내 연속의 법칙을 전제하는데 이 법칙이 없으면 지성사의 원칙, 지식주의면 오로지 오도될 것이다. 지성은 아마도 자연과 정반대되는 길로 접을 테니 말이야. 그러므로 법칙은 순수한 초월적인 근거들에 의거하면 틀림없고 영적 근거들에 의거한 것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라면 법칙은 체계보다 더 늦게 와야 할 것이나 법칙이 본래 자연의 인식 체계성을 비로 산출했을 말이다. 뭐 맞는 말이지 이것도? 그러니까 뭐 칸트식으로 말했을 때 경험적 근거면은 법칙이 나오기 전에 체계가 전체가 다 보여야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체계가 전체가 안 보였는데 법칙이 나왔으니까 이건 약간 논리학적인 사변적인 얘기죠. 이러한 법칙들 배후에 이런 법칙들을 순전한 지도로 세우려는 시험적 의도가 더 숨겨져 있지 않다. 만약 그것이 적합할 경우 물론 이 연관은 가족 생산의 통일성을 근거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근거를 제공하고 지루해. 나 이런 거 싫어해. 이건 파트가 재밌으면 제가 신나요. 근데 이 파트 제가 되게 싫어하는 파트. 그럼 우리 법칙들은 또한 이런 데서 유용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이 이 법칙들에서 명료하게 보는 것은 법칙은 근본 원인들의 절약. 근본 원인의 절약이란다. 작용 결과들의 잡다성 및 자연 중의 가지들의 일관적 근친성을 그 자체로 합리적이며 자연에 알맞은 것, 신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며 신적인 거라기보다 신이 창조한 것? 완전성? 그러므로 이 원칙을 직접적으로 한 방법의 손잡이로서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적 연속은 순전한 이념으로서 경험에서 아예 합치한 대상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그래 잘 얘기했네. 이거 완전 이념적인 거잖아. 경험에서 이런 대상이 어디서 나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식으로 학문이 발전하는 건 가능한 소리인데 경험 대상 중에 이런 합치성을 가진 체계가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그것은 단지 자연 안의 종들이 실제로 분할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자체로는 분할량을 이룰 수밖에 없으며 만약 종들의 신족성 안에서 단계적인 전진이 연속적이라면 자연은 또한 주어진 두 종들 안에 있는 진짜로 무한한 중간항들을 포함해야 할 텐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 법칙을 전혀 경험적 확정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미 반박하고 있네. 이 법칙에 의해서는 우리가 상위성의 정도에 잇따름을 추구한다는 일반적 지식 외에 그에 따라 어디까지 력을 추구해야만 하는가는 근성에 대한 최소한의 징표도 지적되어 있지 않으니 말이다. 다시 정신이 좀 든다. 좋아. 그래, 이렇게 가야지. 뭐가 자꾸 이렇게 멀리 가. 지금까지 언급한 원리들 경험성에 적합하게 높게 순서를 바꾼다면 체계적 통일성 원리들은 가령 잡다, 친족, 단일성의 순서가 되고 그쵸? 잡다한 것들 모아봤더니 친족이고 그랬더니 단일해지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들 각각은 최고도의 완벽성을 갖는 이념으로 취해진다.
이성은 우선 경험에 적용되는 지성이익들을 전제하고 이념들에 따라 경험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지성의 단일성을 추구한다. 그 상위성에도 불구 잡다의 신주성은 단일성의 원리에 의해 단지 사물들 관계뿐만 아니라 훨씬 더 사물들 순접성도 힘들어 관계한다. 딱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예컨대 하나의 경험을 통해 유성들 운행이 원형으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상위성들을 발견하면 우리가 상위성의 항조적 법칙에 따라 원을 무한한 중간도들을 편찬하는 공리적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추측한다. 다시 말해 원이 아닌 유성들의 운동들은 가령 원의 속성들이 다소 가까워져 타원으로 귀착한다. 해성들은 그것들에 비해서 더 큰 상위성을 보인다. 해성들은 원 안에서 되돌아오지도 않는 말이다. 근데 우리는 포물선계도를 추정하는데 그건 타원과 근친적이다. 그리고 만약에 타원의 장축이 매우 멀리까지 연장되어 있다면 포물선계도는 우리의 모든 관찰에서 타원과 구별될 수 없다. 야, 이것도 뭐 참 신기한 말이네요. 진짜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수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했는지 너무 느껴지지 않아? 이런 거 읽고 있으면 완전 수학적으로나 할 수 있는 소리잖아. 이게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 원리들의 안내에 따라 궤도들의 형태에서 유의 단일성에 이르고 그를 통해 더 나아가 그것들이 운동의 원칙 단일성 즉 인력에 이른다. 이로부터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정복들을 연장하고 또 저 규칙들로부터의 온갖 다양한 편차들 동일한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며 마침내 심지어는 경험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덧붙인다. 곧 신족성의 규칙들에 따라 쌍곡선의 하연결을 생각하고자 한다. 이 궤도들에서 이 천체들은 아예 태양계를 떠나 항상 정항성으로 이동하면서 우리에게 무한무변한 그러면서 동일한 운동력에 연관되어 있는 우주세계 멀리들의 부분들 그 운행에서 통합한다. 이 원리들을 주목할 만하고 우리가 전념할 점은 이 원리들이 초월적인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것들이 이성적 경험 사용의 준수를 위한 순수한 이념을 함유하여 경험 사용은 이념들을 단지 말하자면 정문선적으로만 다시 말해 한낱 접근적으로만 따를 수 있고 결국 이룰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원리들은 선험적 종합 명제들로서 객관적인 그러나 무규정적인 타당성을 가지며 가능한 경험의 규칙으로 쓰이고 또한 실제로 경험을 가공하는 데 있어 발견한 원칙으로서 유력히 사용되는 점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죠? 이성의 규제적 사용은 초월적 경험 명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험적 종합 명제. 그렇죠. 네. 초월적 종합 명제. 뭐 비슷한 말이냐? 비슷한 말인데. 그럼 뭐야? 우리 그 선험적 종합 명제 또 뭐 있었어요? 분석론이 선험적 종합 명제잖아. 분석론이. 같은 거란 얘기죠.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가공할 수 있는 경험으로부터 뭔가 지식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지성의 선언 종합 명제, 이성의 선언 종합 명제 이렇게 하겠네. 그러면 정말 그죠? 야 결론부 빡세다. 위에 증명되었듯이 이념들에 관해서는 항상 불가능한 이런 원리들의 초월적 영향을 성취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초월적 분석학에서 지성의 원칙들 직관의 하나 규적 원리들인 역학적 원칙들과 직관 원리 구성적 초월적 원리를 구별했다. 그런데도 여기서 말하는 역학적 법칙들은 경험을 하는 물론 구성적이다. 역학적 법칙들은 그것들 없이는 경험이 생기지 않는 개념들을 선언적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말이다. 이에 반해 순수 이성의 원리들은 경험적 개념과 관련해 한 번이라도 구성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에는 상하는 감성의 도식이 주어질 수가 없고 그러므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원칙으로서 그것들의 그런 경험 사용을 버리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것들에게 규적 사용을 그와 함께 약간의 객관적 상승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적 사용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감성이 지성에 대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지성은 이성에 대해서 대상을 이룬다. 지성이 현상된 잡다른 개념의 연결하고 경험 법칙 아래 포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한 경험적 지성 활동들의 통일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성의 업무이다. 그러나 감성의 도식들이 없으면 지성의 활동들은 미규정이다. 마찬가지로 이성의 통일도 그 아래에서 지성이 자기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조건들에 관해서는 지성을 그렇게 하는가에 관해서는 그 자체로는 미규정이다. 그러나 비록 모든 이성 개념들의 일관적 세계 통일을 위한 도식 시간을 발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건 도식의 유산으로 주어질 수 있고 주어져야만 하는데 한 원리에서 지성 인식의 분할과 통합의 최대치란 이념이 바로 그것이다. 이해되죠? 감성을 규정하는 지성의 도식은 기억나지? 12개 만들어 놓은 거 뭐 선언가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놨던 거. 이성이 지성의
도식화 작업, 규정을 하기 위한 도식은 뭐야? 완전한 통일, 완전한 상위성이야. 그 얘기예요. 그 도식으로서 이것도 선언적 종합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감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유는? 감성이랑 상관이 없죠. 감성이랑 상관이 있으면 안 되지. 대상을 가지 못.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체계는 대상을 가지면 안 돼요. 체계가 경험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야. 근데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지성을 보는 이성의 느낌은 뭐냐면, 야 저거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경우 저렇게 그럴싸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가능한 경우 수가 100개쯤 더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시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체계란 다 통합되거나 다 분산되거나. 이해되죠? 오케이. 깔끔하네. 그래도 여기서는 미규정의 잡다를 주는 모든 제한 조건들 제거 등이 많이다. 그러므로 이성의 이념은 감성적 도식의 유사물이다. 그러나 양자 사이엔 차이가 있는데, 지성 개념들이 이성의 도식에 대한 적용은 대상 자신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모든 이성 사이의 체계적 통일 규칙 내지는 원리, 즉 규제적이라고요. 뭐 약간 대상의 인식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규제적으로 쓰는 뭐 그런 거여야만 한다고. 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버려. 세상에 시작이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말 안 되고. 그런데 지성에 대해서 그 사용이 일관적 현실 상호적 확립하는 모든 원칙대로 간접적이긴 하나 경험의 대상에도 타당하므로 순수지성의 원칙들이 대상 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에서 뭔가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지성의 경험 중에서 일관의 통일적 원리가 가능한 일관되고 도출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일관되게 합수된 방법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성적 대상, 경험 대상에 이게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규정이면 안 돼요.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리와 연관되게끔 하고 일관되게 합칠 수 있는 그 원리를 지시하기 위해서이다. 뭐 그런 얘기죠. 객관의 성질로서가 이제 규정이 뭔지 알겠지. 이렇게 읽으니까 규정이 되게 정해진다는 얘기, 대상이 드러난다는 얘기에 가까운 소리고. 그래서 감성을 이성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 돼버렸는데 그 말이 아닌 거. 감성적 대상을 이성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지성이 규정하는 거야. 지성의 어떤 결과물들은 이성이 규정할 수도 있어. 근데 이 경우 이 지성의 실질적 대상이 됐던 경험 데이터들, 경험적 대상, 실질 대상은 이성이 규정한 게 아니라 이성은 어쨌든 법칙으로서만 존재하는, 규제로서만 존재하는 거야. 맞죠? 그렇게 읽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 되게 묘하게 엄청 구성적인 얘기인데? 구상적이다? 구성적인. 구성적인 얘기죠. 구성적이게 읽힐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규제한다는 그 이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완전 신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뭐 지성의 일반화 원리니까 이 원리 자체가 그냥 지성의 일반화 원리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순이 말대로 앞에서 처음 읽을 때 지성의 일반화 원리인 이성이 있어요라고 시작한 다음에 먼 길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그잖아. 그런 거잖아. 돌고 돌아서 딱히 명쾌하게 설명해놓은 건 없는 것 같네요. 여전히 모호한 부분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그게 왜 이어지는지가. 중세 감수성이 모자라구나. 이 근대이나. 자, 객관의 성질로서가 아니라 객관에 대한 인식의 모종의 가능한 완전성과 관련한 이성의 관심으로 취한 모든 주관의 원칙을 나는 이성의 준칙이라 부르겠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객관적 원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도 단지 이성의 사명적 관심을 위한 사면적 이성의 준칙들이 있다. 만약 한낱 규제적 원칙들이 구성적인 것으로 보아진다면 우리말 들었나 본데? 그것들은 객관적 원리들로 상충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한낱 준칙들로 본다면 진정한 상충은 없으며 구성적이 아니란 소리네요. 준칙이니까. 그죠? 진정한 상충은 없으며 하나 사고방식의 갈라짐을 야기하는 이성의 상향 관심이 있을 뿐이다. 사실 이성은 오직 유일한 관심을 가질 뿐이며 이성의 준칙들의 싸움은 오직 이 관심을 충족시키는 방법의 상해성과 상호적인 제한에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궤변가는 잡다성의 관심이 더 많을 수 있고 반면에 저궤변가는 통상적인 관심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들 각각은 자기의 판단을 객관화된 통찰로부터 가진 것으로 믿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단지 두 원칙 중 하나에 좀 더 크게 혹은 작게 의존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그것들 중 어느 것도 객관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단 이성의 관심에 의거했을 뿐이다. 훌륭하다. 이 정도면 훌륭하네요. 그래서 이 원칙들은 원리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준칙들이라고 하는 편이 더 좋을 수 있겠다. 나는 그러니까 준칙, 원칙 이 단어가 그냥 한자 헷갈려서 그런데 맥심이니까 그냥 내가 지키고자 하는 원리인 거잖아. 준칙이라는 거는. 그치? 나는 총명한 인사들이 인간이나 동물 또는 식물 또는 광물에 붙여 스스로 소소한 것을 본다. 그 한쪽편은 예컨대 특수한 그런 혈통에 기초한 국민성 또는 가족, 종족 등의 결정 유전적 차이를 가정하고 이에 반해 다른 쪽편은 자연의 이점에서 전적으로 한 가지 소질을 형성하며 모든 차이 단지 외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을 주장을 고집한다. 이거 완전 라이프니츠, 로크 뭐 이런 사람들 대립 얘기하는 거잖아. 관념 경험 대립이야 이것도. 그죠? 이때 그래서 나는 대상은 양쪽 편에 대해 그것들의 객관적 자문적으로 대한 통찰을 발휘할 수 있기에 너무 깊이 숨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단지 대상의 성질만을 고찰하면 된다. 이런 상태는 다름 아닌 이성의 두 가지 관심으로서 이 편은 이 관심에 저 편은 저 관심에 집착하고 또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연의 잡다성 또는 자연의 통찰을 주식된 상위성으로서 이 준칙은 능히 통합되겠으나 그것들이 객관 통찰을 가지고 하나에서는 단 싸움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방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거 자체가 이율배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이율배반적 상태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 객관을 요구하고자 하는 그것만 포기하면 이 사이에서 드러난 것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를 못하죠, 인간이. 또 칸트 보고 이럴 거 아니야. 지만 중립이래. 100%지 뭐. 그 방해들은 다투는 관심을 통합하고 이해관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수단의 방해들에 오래가던 진리를 저지한다. 완전 여기 이 파트는 완전 더 과학적인 소리야, 그지? 진리를 저지한다. 라이프니츠가 유행시키고 보네가 탁월하게 다듬었던 저 유명한 피조물의 연속 계단에 대한 법칙이 주장과 반발 관련하는 거 똑같다. 이 법칙은 다름 아닌 이성의 관심을 근거하고 있는 근치성의 원칙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연의 구조된 관찰과 통찰은 이 법칙을 전혀 객관적 주장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험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단의 뒷부분하는 간격이 매우 넓고 우리가 짐작하는 작은 차이라는 것도 보통은 자연 자신에서는 그 벌어진 틈이 아주 넓어 그러한 관찰들을 도저히 자연의 의도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그러한 원리에 따라 자연의 수초가 보면 그러한 질서의 기준들을 원조하는 준식은 굉장히 정당하고도 탁월한 규제적 원리다. 그러나 이 원리는 그 자체로서 경험이나 완전 그에 필적할 수 있는 정도를 형성해 넘어서는 것으로 오늘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체계적 현미경 계산을 그려보기 위해서 그럴 뿐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았죠? 리폼은? 잘 썼네요. 근데 어째 계속 읽을수록 그 생각이 드는데 구도만 보면 엄청 구성적인데 구성적인 걸 구성적이지 않은 걸로 받아들이려는 마음 자세가 좀 본주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구도를 봤을 때 어떻게 구성주의적이지 않은 걸로 읽을 수 있는지가 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방금 읽어놓은 구성주의적이라는 그 어떤 경험론자들의 이야기랑은 사실 상관없이 진행이 됐잖아요. 칸트 이후의 관념론들은 요 얘기는 가서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